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자, 오늘은 서양 열강과의 수교와 더불어 이모군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양 열강과의 수교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앞에서 개화 정책을 하면서 조금 잘못 설명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개화 정책에서 5군형이 폐지가 된다고 했었고요. 이 5군형 폐지 뒤에 이 위가 설치된다는데 선생님이 영상을 이제 처음 찍고 막 수업을 하다 보니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학생들이 없는 가운데 말을 하다 보니 조금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헛나올 때가 있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영상을 다시 보니까 5군형을 만든 뒤에 2위를 만든다 그랬는데 2위가 아니고 2형을 만들죠. 그래서 무위형과 장어형 이거를 만드는데 여기가 잘못됐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연도 파악하는 수업에서는 흥선대원군 집권을 1863년인데 1963년이라고 잘못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수정하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하다 보니까 간혹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약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양 열강과의 수교입니다. 서양 열강, 열강이라는 말은 힘센 나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힘센 나라. 그래서 서양의 힘센 나라들과 수교, 교류를 연다, 교류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서양 열강과의 수교가 제일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나라는 미국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병인양요와 식민양요를 통해서 프랑스나 미국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개화를 요구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난 앞에서 개화정책에서 얘기했다시피 1880년에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일본에서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들고 오면서 거기에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고종이 이걸 꼼꼼히 읽어보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꼼꼼히 읽어보고 또 일본을 보니 메이지 유신을 하게 만들었지만 점령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종 생각에는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은 영토에 대한 욕심, 다른 나라를 점령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개화를 통해서 열어주고 또 도움을 주려고 하나 보다라는 우호적인 생각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는 교류를 해도 되겠구나라는 판단 아래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1882년 4월에 맺게 됩니다. 1882년 4월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인데요. 이게 의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양과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이에요. 자, 조미수호 통상 조약은 서양과 최초로 맺은 근대적 조약이라는 거 요거 잊지 말길 바라고요.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추려서 살펴보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은요. 첫 번째 거중조정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거중조정이 뭐냐면 조선과 미국이 일단 조약을 맺었잖아요. 통상조약을. 이 조약을 맺고 난 뒤에 조선이 외교적으로 곤란해지면 미국이 도와줄 수 있다. 또 미국이 곤란해지면 조선이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조선 책략은 지난번에 설명했다시피 청나라 사람인 황준센이라는 사람이 썼다 그랬죠. 맞아요. 그 사람이 의도가 있었어요. 이 거중조정의 의도가 뭐였냐면 청의 러시아와 일본 견제를 하려는 의도를 담고서 미국과 손잡게 하고 청나라가 러시아의 남하 정책, 일본이 또 조선을 자꾸 침략하려고 하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침략하려고 하자 그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중간에서 미국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도록 조정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중조정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최혜국 대우인데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이 최혜국 대우라는 얘기는 뭐냐면 최혜국 대우는 다른 나라랑 나중에 조약을 맺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이때 관세를 10분의 1로 관세를 넣기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중에 영국과 또 수호통상 조약을 맺는데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이런 경우
미국도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로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굉장히 불평등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리한 조약, 다른 나라에게는 혜택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중 조정과 최애국 대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 조항이 들어갑니다. 관세는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물건이 수입되고 수출될 때 들어오는 거기에 그 물건에 매기는 세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강화도 조약에서는 관세 조항이, 그 부속 조약에서는 관세 조항이 없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조미수 통상 조약을 82년에 맺게 되면서 관세 조항이 들어가자 일본에도 영향을 줘서 83년에 그 관세가 추가가 됐다, 부속 조항에서 추가가 됐다라는 얘기 쌤이 지난번에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강화도 조약 내용을 살펴보면 83년에 일본과 맺은 조약에서 관세가 부과되었다라는 거. 그 이전에는 무관세였었죠. 그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은 총 합쳐서 모두 다 불평등했다라는 거.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리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었던 조약이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미국과 이렇게 조약을 맺고 난 뒤에 영국과 조영수 통상 조약을 맺게 됐고요. 그 뒤엔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중에서 딱 기억나는 또 의미가 있는 국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맞아요. 바로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1866년에 병인양요를 일으켰죠. 그래서 이 병인양요를 통해서 프랑스와는 사이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조약을 맺게 되기도 했고요. 1886년이라고 하면 병인양요에서 약 20년 지난 상태에서 프랑스는 다른 조약을 집어넣는 것도 중요했지만 무엇을 또 집어넣냐면 이 병인 박해 때 받았던 내용들 때문에 기독교를 포교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조항에 기독교 포교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서양 열강과 수교 맺은 내용을 봤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두 불평등했다. 모든 내용들이 다 불평등했던 조약이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화 정책을 봤잖아요. 개화 정책을 통해서 결국은 다른 나라들과 수교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수교가 모두 다 불평등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조미수 통상조약하고 나서 나중에 누가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 수호통상조약을 통해 미국 공사가 들어오게 돼요. 미국 공사가 1883년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건 좀 부가적인 내용이고요. 조금 이따가 갑신정변 얘기하면서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갑신정변 얘기하면서 얘기할 거지만 1883년에 미국 공사가 들어오게 되고 이 공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수교한다는 입장에서 사신을 보내는데요. 보빙사라는 최초로 서양에 보낸 사신인 보빙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모군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모군란, 먼저 제목부터 또 나눠서 설명 한번 해볼까요? 이모군란은 쪼개면 이모년에 일으킨 군인들이 일으킨 난이다. 이모년에 군인들이 일으킨 난이다라는 거. 그래서 임 하면 생각나야 되는 숫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니까 갑이 4라 그랬죠? 거꾸로 갈게요. 개는 3이고 임은 2다라는 거. 그래서 1882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배경은 쌀값이 굉장히 폭등하게 돼요. 왜?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무관세였지만 무제한 유출이 됐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쌀이나 곡식들이 일본으로 무제한 유출되기 시작했고요. 이 쌀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일본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특히 누가 엄청나게 피해를 봤냐면요. 구식 군인들, 그 중에서도 하급 군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게 돼요. 구식 군인 대부분 하급 군인들이고요. 이 하급 군인들은 원래도 평소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군인도 했지만 영세 상인,
그리고 영세 노동자 해서 노동을 제공해서 그러니까 군 뭐 이렇게 지키러 자기가 번일 때는 궁궐을 지키러 가거나 어딜 지키러 가고 훈련을 받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상품도 팔고 그러니까 뭐 상인들처럼요. 상품도 팔고 내지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물건이 들어오고 또 무제한으로 유출되고 하니까 물건값이 오르기 시작했죠. 구식 군인들은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식 군인이라고 한다면 이 영을 얘기해요. 무의영과 장어영 이 둘을 이야기합니다. 해서 이 구식 군인에 의한 구식 군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는데 거기에 또한 새로 만들어졌었던 누가 있었죠? 별기군이 있었죠. 이 별기군과도 굉장히 차별 대우를 받게 됩니다. 별기군의 교관은 일본인 교관이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고요. 어떤 차별이 있었냐? 일단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월급이 안 나왔냐면 13개월치가 밀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 월급을 한 달만 안 받아도 먹고 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2개월을 안 줘, 3개월을 안 줘, 4개월, 5개월, 6개월 준다고 얘기하더니 안 주고 결국은 1년이 넘은 거예요. 13개월이 밀렸다는 건 13개월치 월급이 안 나와. 그러면 가뜩이나 불만이 있겠죠. 그런데 선해청에서 이 월급을 담당하는 관청이 선해청인데 이 선해청에서 드디어 월급을 준대요. 와, 구식 군인들이 만세를 불렀어요. 야, 드디어 월급 나온다. 일단 한 달치부터 준대. 그래서 한 달치 월급을 받았거든요. 당시 월급은 뭘로 주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쌀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쌀로 나왔는데 쌀 포대를 열어보니 쌀과 모래가 돌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구식 군인들이 여기서 팍 터진 거죠. 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우리를 이렇게 희롱하고 우리를 이렇게 차별해? 안 되겠다. 쳐들어가자 해서 월급을 주는 관청인 선해청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선해청 습격 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구식 군인들도 정신이 살짝 돌아왔어요. 일단 사고를 치고 나니까 선해청을 습격하고 선해청 관리를 죽이고 막 이렇게 사고를 치고 나니까 우리를 이끌어줄 만한 사람이 없는데 화는 나서 바로 폭동을 일으켰지만 이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이끌어주지? 우리가 그냥 폭도로만 진압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고요. 얼른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달려가냐? 자기네들이 지지를 받을 만한 사람, 자기들을 지지해주고 원래의 개화정책 이전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 사람 흥선대원군에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해요. 제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선해청을 습격했습니다. 지지를 호소하자 흥선대원군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단은 두고 보고 있었어요. 당장 뭐 나선다 안 나선다 얘기하기 전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일단 살펴봤어요. 그런데 하지 않겠다 하겠다라는 얘기 없이 있다라는 거, 침묵을 지킨다는 건 약간 긍정의 표시일 수 있잖아요. 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었고요. 이 구식 군인들이 민겨무와 일본이 교관을 가서 습격을 하고 일본 공사관을 불태웠어요. 왜냐하면 별기군의 교관이 일본인 교관이었고 이게 다 민씨 탓.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게 민씨가 권력을 잡아서, 그러니까 명성황후요. 민씨가 왕비가 권력을 잡아서 그리고 일본이 들어와서 그렇다라는 데에 대한 원망이 있었고요. 그 원망을 통해서 민겨무와 일본인 교관을 처단하게 되고 공사관도 불태우게 됩니다. 자, 거기에 도시에서 계속 무시받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하층민까지 합세하면서 규모가 점점점 커지게 되고요.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하러 궁궐로 갑시다 해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궁궐로 습격을 하게 돼요. 왕비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민씨가 권력을 잡아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왕비는 자신이 죽을 것 같아서 피신을 하죠. 어디까지 도망가냐? 충청도 충주까지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을 하게 돼요. 왕비가 피신하고 왕이 잡히고 흥선대원군이 대신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자, 흥선대원군이 다시 권력을 잡았어요. 다시 권력을 잡고 난 뒤에 한 일이 뭘까요?
제일 먼저 한 일, 맞아요. 바로 개화 정책을 전부 금지했어요. 개화 정책 추진되던 것들을 전부 멈추고 개화 정책의 가장 중심 기구였었던 통리 기무하문 그리고 신식 군대였던 별기군을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영에서 다시 오군영을 부활시키고요. 왕비의 장례식까지 치러버려요. 이 얘기는 뭐냐? 왕비 이미 죽었다. 우리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장례식 치렀으니까 왕비 도망갔다가 사람들이 죽여도 우린 책임 없다. 이미 죽은 사람 죽였다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허락해 준 거예요. 결국 왕비의 장례식을 치룬다는 얘기는 명성황후에 대해서 어떻게든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이럴 정도로 이제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 둘의 사이는 굉장히 나빠졌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피신해 있던 왕비, 충주로 피신했던 왕비가 마침 청나라로 사신을 갔다가 돌아온 그 사신을 만나게 돼요. 사신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부탁을 해서 청나라에게 군대를 요청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자, 청나라가 개입을 합니다. 당시 외무대신이었던 이홍장이 위안스카이, 원세계, 우리 그 한자로만 얘기하면 원세계라고 얘기하고요. 위안스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위안스카이에게 3,000명의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모군란을 진압하고 대원군을 청나라로 강제로 잡아오게 합니다. 이러면서 난이 진압되고요. 왕비가 결국 복귀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남은 거죠. 일본이 공사관도 파괴됐다고 그랬죠. 아까 불태웠다고. 그리고 일본인 교관도 죽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일본 같은 입장에서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배상금 물어내라 하면서 무력적으로 제물포에 군대를 끌고 와서 시위를 합니다. 배상금 물어내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조약을 맺어주지 않으면 우린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군대를 놓고 시위를 하니까 여기에 부담을 느꼈었던 조선 정부가 일본과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됩니다. 요 제물포 조약 있잖아요.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제물포 조약과 더불어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그리고 한성조약, 텐진조약, 갑신정변 때 나오는 뒤에 볼 내용들인데요. 그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물포 조약부터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제물포 조약은 배상금을 물어내라. 일본인 교관과 일본 공사관이 파괴됐으니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물어내고 그리고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주둔하게 해달라. 우리 공사관은 이제 지키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는 결국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의 공사관의 일부지만 들어와 있다라는 내용.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요게 실은 더 포인트인데 선생님이 물 한번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인데요. 조선과 청나라가 개입을 해서 진압을 하면서 청나라가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걸 맺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조선과 청나라가 상민, 그러니까 백성들이 수륙 무역장정,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장정을 맺겠다. 뭐 조약이나 장정이랑 비슷하지만 장정이라고 그냥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첫 번째, 조선이 청의 속방국이라는 걸 아예 명시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두는 거죠. 조선은 청나라에 속해져 있는 국가다.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과 이제 반대된 내용이죠. 강화도 조약 첫 번째는 조선은 자주국이다. 즉 청나라의 개입을 막겠다였는데 1883년에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83년에 맺게 되는데요. 1883. 이 83년의 내용이 뒤바뀐 거죠. 뒤바뀌면서 청나라의 속방국으로 조선을 집어넣고요. 청나라 상인의 내륙 진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진출이 허용이 됩니다. 청나라 상인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일본 상인들이 밀려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일본 상인들도 밀려났을 뿐 일본 상인들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청나라의 중심으로 일본 상인까지 들어와 버리니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지고 백성들의 원망이 강해지고 물가는 상승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자,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정 간섭이 심화가 됩니다. 내정 간섭, 조선 내부 정치에 간섭을 한다라는 거죠. 일단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나라의 내정과 외교의 고문, 이때 고문이라고 얘기한다면 조언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문으로서 마젠창, 마건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마젠창을 보내서 내정 고문으로 임명을 하게 되고요. 밀렌도르프라는 독일인을 보내서 외교 고문으로, 그래서 청나라 유리한 쪽으로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심하게 간섭해요. 그리고 원세계를 파견해서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그래서 원세계가 조선에서 군대를 딱 쥐고 이제 조선이 마음대로 못하게 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모군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모군란에 대한 내용 정리해서 여기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과 재물포조약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